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인사가 길죠? 영상 보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2022년 33회 대비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시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좀 얘기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 오리엔테이션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 그리고 작년에 시험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말 조금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중개사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잘하든 뭐 어쨌든 간에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당신은 95점을 합격하세요. 나는 60.5로 딱 점을 합격하겠습니다. 똑같이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힘이 됐던 거죠. 그래서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1차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민법으로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부동산학 개론은 몇 점만 맞으면은 평균 60점이 돼가지고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점을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으면 꽈락이 되잖아요. 꽈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100점 맞았다 해가지고 이게 20점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40점 맞아야 돼. 그러면 이게 9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면 80점 맞으면 되는 거지 90점, 100점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1차 과목에서는 반대로. 이게 이제 점수를 개론에다가 100점 맞추고 반대로 해도 똑같이 되는데 여하튼 1차 과목에서는 만점이 100점이 아니에요. 만점은 그냥 80점 맞으면 돼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20점 부분에 대해서는 8개지 않습니까? 이게 40개가 만점이니까 그 8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을 텐데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공부하실 때 이 절대평가 방식이면서 동시에 60점만 넘으면 된다 그 말이니까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너무 힘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한결 더 수월하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혹시 예습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절대 그런 건 자제하셔야지. 예습하고 오게 되면은 괜히 이거 공부 재미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수업 이게 듣다가 오후에 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배운 거 많이 하지 말고요. 다 읽지 말고 책에다가 이렇게 줄 쳐드린 거나 또는 프린트해서 설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만 해요. 그거만 하면 30분도 안 걸릴 텐데 딱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고 나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1차 과목 있잖아요. 1차 과목. 그러니까 제 과목은 공부하실 때 그냥 수업 들었던 거 오후에 진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복습만 하고 그 우리 수업했던 거 있잖아요. 수업했던 페이지를 다 읽는 게 아니고 딱 줄쳤던 부분 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 할 거 없어요. 대신 이제 시간 남으면은 1차 위주로 하셔도 그렇게 그럼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요 자연스럽게 제 과목은 전달이 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구성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3개 있잖아요. 그 중개사법령하고요, 공법하고 공시법 및 세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4개로 우리 나눠서 공부하지만은 이게 원래 시험 과목은 3개예요. 그래서 이거 100점 만점이고요, 이거 100점 만점이고 공시법이 제가 맡고 있는 게 60점 만점, 세법은 4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제일 10월 달에도 물어보는 분들이 도대체 나는 10월 달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공시법하고 세법하고요 합쳐가지고 꽈락 점수만 넘으면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각각 넘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세법 40점을 맞았어요? 그럼 공시법 빵점을 맞아도요 그럼 4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명과락이라는 거지. 합쳐가지고. 그럼 반대로 이거 다 틀려버리고 이거 60점 맞으면 되나요? 훌륭하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이게 점수가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한 과목인데 이게 선생님이 두 분을 나눠가지고 이게 요일을 다르게 수업을 하냐? 이게 공시법하고 세법이 너무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혀 세법은 세법 분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법 교수님이요 공시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나눠서 갖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그 시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게 나눠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중개사업 법령은요 양이 별로 적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법은 양이 되게 많아요. 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100점 만점이고요. 얘는 양이 별로 안 되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보통 학생들이 이게 양이 별로 안 되는데 100점 만점이니까 요거 목표 점수를 한 8점에서 85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막 50점만 맞자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평균 내보면은 60점이 넘으니까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이제 처음에야 이제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지만은 나중에요 이 공법만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혹시 뭐 이게 좀 너무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올까봐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중개사법령의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양이 적으니까 이게 고득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말고 너무 여기다가 치중하지 말고. 그러면 제 과목은 그냥 교실에 여러분 잘 앉아 계시면은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나오게 해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올해 중개사 공시법령은 어떻게 나왔냐? 올해 시험 어떻게 전체적인 시험은요. 그 올해 시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제 1교시가 오전에 1차 과목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딱 알아보니까 뭐 개론은 작년하고 좀 비슷했다 그러고 그럼 민법이 많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민법 작년보다 5년 내에 지금 제일 어려웠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야, 좀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 40만이 접수했으니까 올해 시험 좀 어려울 거다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분위기 따라서 어렵나 보다 이렇게 했고 2교시가 이제 중개사법령하고 공법 2교시예요. 근데 공법은 작년보다 훨씬 수월하게 나왔대요. 한 10개 이상, 10점 이상 더 나온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중개사법령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법령을 한 85점 목표로 했는데 한 75점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2교시 근데 학생들이 보통 중개사법령에다가 점수를 이렇게 고득점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 버리면은 작점 이게 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 과목이 딱 나왔어요. 이거 제가 맡고 있는 공시법이 이제 지적법하고 등기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지적법하고 등기법은 나눠지는데 제가 지적법을 먼저 이제 앞에 나오니까 봤는데 너무 쉬워요. 이거 어떤 분은 학생들 막 글 올려놨는데 이거 뭐 6분이면 다 풀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12문제인데 지적법을 보니까 바로 답이 그냥 있어. 이거 1번에 몇 번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내놨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주나보다 싶었는데 등기법을 딱 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배운 거 범위에 벗어나서 막 문제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 다요. 두 개 다 변별력이 별로 없게 내놨어요. 지적법은 너무 쉽게 내놨고 등기법은 지나치게 어렵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가요. 그날 딱 전체적인 그 이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다 분위기를 보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작년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막 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글 올라오는 이렇게 분위기를 보거나 점수가 몇 점 맞았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걱정한 것보다 이게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등기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부담을 느꼈는데 지적법이 너무 쉬우는 바람에 지적법에서 보통 11개를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이 한 4개, 5개만 맞아도요.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법도 그냥 어렵다 말을 했지만은 그냥 합격 점수 60점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령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것이 공법에서 커버가 돼버린 거죠. 이게 물론 여기서 안 나왔다라는 게 막 택도 없이 안 나온 게 아니고 75점, 70점 이상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게 오히려 지금 합격생 수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작년보다 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작년에 그 합격생 숫자가 16,800명 나왔었거든요. 16,800명이 이제 처음에 최종 합격으로 나왔다가 중간에 뭐 중복 답안 처리가 된 게 있었어요. 그것까지 친다면 한 17,000만, 8,000명 될 텐데 올해는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에는요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분위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결론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험 그 과목 경향은요 작년하고 좀 약간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수가 보니까 조금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공시법 출제 경향 보니까 이것은 너무 그냥 무난하게 나왔고요. 이건 조금 지나치게 어려워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경향을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결국은 여러분 제가 지적법이 너무 쉬웠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맨날 냈던 거에서 냈단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들은 계속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올해 시험 봐셨던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시험지 버리지 말고요. 그 시험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시험지를 다시 봐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 이 나왔던 것이 있고 새로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봐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이제 올해 처음 공부하신 분들 말고 시험 봤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정말 틀릴 만한 걸 틀렸는지 안 배워서 틀렸는지 그러니까 몰라서 틀렸는지 놀라서 틀렸는지를 구분을 해야 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놀래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버린다고. 근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반면에 맨날 봤던 것들이 주로 나왔는데 거기서 틀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맨날 봤던 거 죽쳐놨는데 거기서 틀렸는가 아니면 새롭게 나온 거 틀린 건가. 대신에 처음에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 지적법은 거의 여기서 나온 거고요. 등기법은 새로운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새로운 부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계속 중요했던 게 위주로 해서 거기를 다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겠어요? 당연히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40% 이상이 나온다 그럴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지적법 11개 맞아버리고 등기법을 5개 맞잖아요. 그럼 등기법 12개 출제되고 지적법 12개 출제되는데 이렇게 맞아버리면 이거 16개 나오거든요. 16개가 나오면 65점이 돼요. 비율로 따져봤을 때. 공시법이 24문제거든요. 24문제 중에서 16개를 맞으면 65%가 됩니다.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보통 700시라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인데 이게 700시가 뭐냐? 선생님 키가 70인가요?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70이라는 게 우리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점수. 70점. 공시법은 70점을 맞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17개거든요. 24개에서 17개를 맞으면 70점이 됩니다. 이게. 그럼 17개에서 16개, 17개, 15개부터가 60점이 넘어가는 점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등기법이 어렵게 나왔어도 지적법이 해마다 무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는 반드시 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부했던 분들 중에 지금 영상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등기법이 올해 어렵게 나왔으니까 내가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다른 책 본다거나 아니면 교수님들 자료 막 몇 분 걸 다 모아다가 온다거나 이러면 진짜 옆으로 가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했던 거 하시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기서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더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거부터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제 항상 먼저 타깃이 확실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출제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공부했던 거 제가 여러분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업하는 것 자체가 타깃이 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보통 많이 활용하는 게 그림이나 실제 사례를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등기법 같은 경우 설명해 드릴 때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여러분 책에다 실려 있거든요. 안 실려 있으면 제가 철판에 그려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과 사례를 많이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것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야 문제를 풀거든요. 이게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매 수업이 마치게 되면 제가 보통 3시간 수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를요. 그날 배웠던 거 한번 쭉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날 배웠던 걸 제가 쭉 읊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내가 저런 걸 배웠나 오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 그렇지 아까 배웠던 거지 하면서 이렇게 쫙 한번 정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이제 중개사 시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어떻게 올해 시험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과목 들어갑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공시법. 프린트에 있는데 우리 책으로는요. 이게 책에도 있거든요. 책 보시면 352페이지. 여러분 공부를 누가 하라 그래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하라 해서 왔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엄청 싸울 텐데. 이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저 오리엔테이션 끝났어요? 이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부동산 공시법 수업을 들어갑니다. 예. 프린트는 매번 조금씩 나갈 텐데요. 나갈 텐데 그걸 그러니까 수업할 때 잠깐 필요한 자료로서 보조 자료로 나가는 것이지 뭐 프린트만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만 보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잠깐씩 나갑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공시법의 구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부동산을 공시하는 것과 관계된 법이다.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부동산을 공개해서 보여주는 것과 관계된 법. 사실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구체적 법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는데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으니까 일단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예를 든 게 토지란 말이에요. 공시법에서는 토지를 갖고 많이 설명합니다. 그럼 이 토지가 하나 있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자 대방동 72번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대방동 72번지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 지적 공부에다가요 기록을 해서 보여줘요. 이것을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을 이제 동작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요. 이것을 자 그런데요. 이 땅이 있다면 자 대방동 72번지 토지를 구청에서 지적 공부에다 기록해서 보여준다 그랬는데 이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등록한다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등록한다. 그런데 이걸 등록을 할 때 이게 그 담당 공무원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근거를 삼는 법, 그 법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뭐라고요? 이걸 대답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쓸데없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약칭으로 공간정보법이라는 말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자, 여기 좀 봐보세요. 원래 우리 그 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적법, 측량법, 수로조사법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지적법만 들어왔어요. 이게. 근데 이 방금 말한 법 세 개를 다 합쳐버렸거든요. 통합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뭐 측량에 뭐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이 되게 양이 많은데 이 법 내용 중에서 실제 우리 시험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과 관련돼 있는 옛날 지적법 파트. 거기만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다거나 할 때는요. 그냥 지적법이라 그래요. 지적법.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적법이라고 말해버리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근거로 삼는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대방동 72번지 토지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등기부에다가 이 토지를 기록을 해가지고요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등기부에다가 이제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등기라 그래요. 이건 등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등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 그러는 것이고 지적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념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지 막 섞어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는 절대 등록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적공부에다가는 등록한다는 말을 써야지 여기다가 등기한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등기소에서요 등기부에다가 이 토지를
기록을 할 때 그럴 때 나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 근거로 삼는 법 그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뤄지는 법이 두 개란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 이게 지적법 이 두 개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쪽 다 12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을 부동산 공시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아니 선생님 땅이 한 필지면은 그냥 하나 국가기관에서 하나의 장부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지 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장부를 가지고 관리합니까? 이게 그럼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비효율적이고. 그런데요 목적이 달라요. 구청에서 이 토지를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목적과요 등기소에서 이 토지를 등기를 해서 관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이 토지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은요 과세예요. 세금 부과라고. 이 토지를 관리하는 것 자체하고 세금 부과가 목적이고요. 등기소에서 이것을 등기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은요 권리자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장부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이게 같은 토지를 양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써진 내용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등기를 하고 기록을 하는데 달라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하는 내용을 크게 봐봤더니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토지의 표시고 또 하나가 소유자예요.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 소유자 관리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요. 이제 기준을 마련해 놔야 돼.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지적공고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자에 대해서는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에 땅을 한 필지 샀다고 쳐볼게요. 대방동 72번지를 샀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청 가가지고 자 이전해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등기소 가서 이전해 주겠어요? 하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등기소 가야 돼요. 이 권리자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공부상의 소유권자 자동으로 바뀝니다.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바뀌게 해놔요. 이렇게. 근데 자 다시 이제 달 바꿔가지고 내가 이번에 대방동 72번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목이 이게 보니까 잡종지였거든요. 지목 잡종지였는데 요번에 이것을 자 대로 지목을 변경하려고 그래. 사정 이제 요건 갖춰가지고 잡종지였던 내 땅의 지목을 대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목을 바꾸는 거지 권리자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할 때는 어떻게 구청 가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청 가야 돼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표시의 내용이 바뀔 때는 이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구청 가서 지목을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서 지목이 바꿔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도 바뀌어요. 따로 바꿔달라고 신청 안 해도 여기서 지들끼리 알아서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기준이냐는 말을 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 알겠죠? 지금 말한 이 내용이요. 우리 공시법의 가장 기본 구조니까 저 내용을 딱 입력시키고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토지가 있는데 자 왼쪽에는 지적공부를 통해 갖고 공시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한다. 근데 지적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기라고 한다. 그런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쪽은요.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등기소다. 이런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박스로 한번 해보면요. 그 밑에 있어요. 프린트 있잖아요. 이게 공시하는 제도가 크게 두 개단 말이에요. 지적제도하고 그다음에 등기제도. 이렇게 있는데 방금 말했던 거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럼 공시는 누가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건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구청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는요. 대한민국 모든 땅들을 다 등록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 가면 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철원군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철원군의 땅의 지목을 바꾸고 싶을 때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군청 가야지, 군청. 그럼 군수가 업무 처리하는 것이고. 내가 광명시 철산동의 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 이번에 지목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광명시청 가야 돼요. 토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때 업무 처리하는 주체가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는 용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공시할 때는 누가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럼 등기소 가면은 그 공무원들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때 그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를 등기관이라 그래요. 등기관. 그래서 등기를 공시하는 주체는 등기관이고 그다음에 지적의 공시 주체는요. 이제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하긴 하지만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는요. 지적소관청이라 해서 우리 지적법에서요.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옵니다. 소관청이 업무를 하니까. 그다음 이제 공시 수단으로서 이건 지적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고 등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공시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있는데 이건 토지 표시가 주된 공시 내용이고 똑같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있는데 등기는요 이게 소유자를 공시하는 게 소유자를 비롯한 권리 이걸 공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수업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오래되셔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가장 이게 큰 틀에 공시법의 큰 틀을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저런 걸 내가 배우나 보구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지적법 들어가가지고요. 지적법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지적 혹시 그 공부하기 전에 지적이라는 그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적질 해봤다, 지적 당해봤다, 뭐 지적해봤다 이런 거 말고 이 지적이라는 게 뭐냐? 요게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약간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호적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지금 잘 안 써요, 호적이라는 말. 가호에 대한 기록을 호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적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토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땅에 대한 기록을 지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개념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봐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 거 이게 3개 칠해놨잖아요. 이 단어 3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요. 이것만 하면 돼. 지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다. 그런데요. 이 단어 3개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다 만들어져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 단어 3개를 가지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지적 공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등록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이제 토지 관련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토지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토지냐라고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여러분 그 한강 우리 지금 가까운 데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여러분 토지에 들어갑니까? 토지가 아니겠어요. 이다 아니다. 입니다. 팔당댐 가보면은 이게 물 꽉 차 있잖아요. 팔당댐 토지 이다 아니다. 이제 감 잡았어요, 그죠? 뭐 강이 지금 토지 일판에 댐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 주변에 호수 있잖아요, 백운호수. 뭐 백운호수, 산정호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토지 이다 아니다. 이다. 이게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내 국어적 감각이랑 안 맞네? 내가 알고 있는 토지라는 것은 단단한 흙이나 뭐 이렇게 아스팔트, 바위 이런 것들이 토지지 뭐 저게 어떻게 토지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호수는 모양이 이렇게 꺼져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강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얘는 갇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산은 토지입니까? 산이 토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산은 솟아 있는 거고요. 호수는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솟아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버리는 것이고 얘는 꺼져 있으니까 물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수가 토지인지 만약에 의심이 간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물을 빼버리면 돼요. 그럼 바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금방 확인된다고요. 그러니까 모양의 차이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우리가 3교시 때 지목을 들어갈 텐데 지목 28가지 중에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니까 지목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모양의 차이다는 거지.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럼 뭐 토지가 아닌 게 없는 거 아니냐? 다 토지는 그럼 세상에 있는 거 다 토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제외되는 게 바다예요. 바다는 왜 토지가 안 돼요? 물을 못 빼잖아요. 어디다가 뺄 거예요? 바닷물 그거.
그래서 바다를 제외하면은 이게 나머지가 토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갯벌은 그럼 토지냐라고 했을 때, 갯벌은 보면은 바다에 드러났다가 또 잠겼다가 막 그러잖아요. 기준이 바닷물이 꽉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바닷물 꽉 찼을 때 기준으로 하니까 바닷물 꽉 찼을 때 잠기는 부분까지가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은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이 뭐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바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좀 특수한 토지로서 하천이나 호수 이런 거 있잖아요. 댐 이런 것도 전부 다 토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지라는 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2장에서. 그다음에 지적 공부. 이제 아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했는데 지적 공부가 뭐냐? 간단하게 좀 말해 보면은 자, 칠판 봐 보세요. 여러분 지적 공부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지적 공부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지적 공부란? 자, 토지를 적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지적 공부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용어들이 거의 100%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풀어버리면은 이게 의미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여러분 용어들을 개념을 정의할 때는요. 이 써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막 다른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들을.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 요령이에요. 법률 공부할 때 가장 쉽게 용어를 접근하는 방법은 써진 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요. 이래버리면 간단한단 말이에요. 현재 이게 종류가 7가지가 있거든. 대장하고 도면까지 해서 총 7가지입니다. 대장 4가지, 도면 3가지. 7가지인데 이거 자 여러분 여기 지금 7개 중에서 내가 들어본 것이 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등록부가 이제 7가지 지적 공부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본인이 들어본 거 있나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뭐 지적도 정도는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경계점 잡등 들었다? 이건 공부를 한 거예요. 올해 시험을 본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를 만약에 내 저거 알고 있는 용어인데 그럼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상에서 이걸 들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잘 나오냐? 올해 이게 3장에서 다뤄지는데 여기서 5문제가 나왔어요.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5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주로 맨날 나오는 게 등록사항이거든. 여기에 뭐가 등록이 되고 안 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 3장에서 문제 출제되는 게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보통 2문제 나와요. 근데 올해 5문제가 나와버렸어. 이 파트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암기할 사항 좀 간단하게 암기돼 있으면 다 문제 풀어요. 5개나 나오는 바람에 훨씬 더 수월하게 느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다루는 데가 3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4장 이제 등록한다. 아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하여 관련돼서 좀 보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 등록의 뜻이 뭐냐라고 했어요. 아까 등록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공부에다가 기록하는 거다.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거랑 개념 비교했던 게 아까 등기였잖아요. 등기는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라 그랬어요? 등기부.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게 등기고 지적 공부에 기록하는 게 등록인데 이거 개념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등록을 하는 주체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모든 땅을 등록하는 주체는 장관이지만 실제 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등록할 사항이 뭡니까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그 대장하고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거기 토지 표시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써져요. 이런 것들. 이거 하고요. 다음에 소유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등록할 사항으로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게 다뤄질 때 한 4문제가 나오거든요. 4문제가. 근데 올해 3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맨날 내던 겁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이거 토지 표시가 왜 이거냐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등록할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에다가 뭔가를 등록하려면 지적 공부에다가 그 땅에 대해서 등록하려면은 사유가 있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유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토지의 이동이에요.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국어적 감각이 있으니까 저게 무슨 뜻이겠구나라고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라는 거죠. 뭐야 그럼 땅이 어떻게 좀 옮겨 다니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토지의 이동.
요게 이것만 가지고 아예 사장 한 장으로 다루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토지 이동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내용이 제일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파트가 이 파트인데 올해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보통 네 문제가 적게 나와도 세 문제가 나오고 보통 한 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되게 쉽게. 그러니까 지적법이 쉽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트가 문제가 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양은 진짜 많은데 진짜 딱 한 문제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 땅을 예를 들어 분할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토지를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측량을 여러분 생각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할할 때? 그냥 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경계를 정한 다음에 그걸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법에서 이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적 측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적 측량을 5장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나오면 뭐야? 그럼 내가 측량도 해야 되느냐? 걱정되지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이것까지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올해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통 한 두 문제 나와요. 두세 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 올해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맨날 그냥 이거 나오면 이겁니다라고 했던 것들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적법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뭘 했습니까? 지적법 전체 목차가 어떻게 잡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내용 이것저것 복잡한 걸 갖고 한 게 아니라 딸랑 지적이라는 개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단어 세 개를 가지고 우리 지적법 전체 목차가 잡힌다. 토지라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2장에서 다루고 그 토지의 등록상이 있었잖아요. 그거 2장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공부 가지고 이제 설명한 토지를 지적공부 뭐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루는 게 3장. 그 다음에 그럼 등록할 만할 때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 다루는 게 토지의 이동이라 해갖고 4장. 그럼 토지 이동 처리하는 것 중에서 측량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측량과 관련된 것이 5장 토지 지적 측량. 이렇게 하면 지적법 전체 목차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저런 걸 배우나 보구나라고 좀 이렇게 좀 감이 옵니까?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354페이지 여기 가볼게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용. 공부를 할 때요. 이제 지적법에서 맨날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매 페이지를 봤을 때마다 안 나오지 않은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4개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4개의 용어를 설명하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먼저 이게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적소관청.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라는 뜻이겠죠.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 지적소관청일 텐데 자, 칠판 보세요. 이게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명시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라고 할 때 광명시청 가보면 광명시장이 처리해준다 이런 말 했잖아요. 철원군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철원군청에 가면 철원군수가 업무를 처리해준다. 이렇게. 그럼 동작구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동작구청 가야지. 그럼 동작구청장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세종시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여러분 봐봐요. 이게 우리나라 중에 특별자치시라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시. 세종시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지적소관청인데 예를 들었을 때 서울특별시장이나 인천광역시장 소관청 아닙니다. 성남시장이나 안양시장 소관청 아니에요. 그럼 이 4개가 소관청이 아닌데 공통점 구가 있어요. 서울시에 구 있죠. 안양시도 구 있거든요. 이렇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시청에서 지적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고 시청장은 시장은 소관청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1번하고 2번 차이점이 여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구청장들을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뽑든 선거를 안 뽑든 간에 관계없이 여하튼 구가 있다. 그럼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고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토지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하게 된다고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나 동작구청장이 소관청이고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소관청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나오는 거 광명시장이나 하남시장, 의정부시장, 의왕시장 여기 나온 4개의 시의 공통점. 구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면은 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다 합쳐가지고 지적소관청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속으로 시군구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지적소관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4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꼭 앞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구 이러지 말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을 꼭 넣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처음에 용어 배울 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잘못 알고 있잖아요. 괜히 편하다고 시군구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 그럼 나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반드시 소관청 개념을 입력할 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해가지고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본인을 한번 표시해 봐요. 본인을 한번 표시해 봐요. 뭘 써서 여러분들을 표시할 거예요? 성명. 여러분 참고로 성명하고 이름은 같은 말인가요? 성과 이름이죠. 김민석이면 제 이름이 김민석입니다. 성이 김이고 명이 민석이죠. 이름은 이거 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지. 아, 저 사람 피곤한 스타일이네 그러지 말고 저렇게 뭘 따져보네 이렇게 하는. 보통 우리가 이름이라고 표현하는데 말하면 성명이 정확한 거죠. 성명 그 다음에요? 주민번호. 주민번호. 그 다음에요? 연락처. 너무 성급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한번 사람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은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쓰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뭐 전화번호와 뭐 직업과 가족관계 뭐 이런 것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우리를 개인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한번 표시해 봐라.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가 있다고 할 때 그 토지를 표시해 보세요. 이 말이거든. 그럼 토지를 표시할 때 뭘 써서 표시하겠냐라고 했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땅의 위치와 용도와 크기와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것도 외워야 되나? 라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맨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맨날 쓰는 게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에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345.6제곱미터인 땅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역삼동까지가 소재가 되는 거고 123이 지번이 되는 거고 이게 땅의 지목이에요. 용도. 그다음에 이게 면적인 거지. 근데 여기까지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까지가 소재, 산 72가 지번, 지목,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6개 중에서 지금 4개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4가지는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경계는 쓸 수가 있습니까? 경계는 그 땅의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려줘야지. 그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그려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좌표값, 이거 좌표값 써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용어를 처음에 익힐 때 그냥 기계적으로 토지 표시를 못하라고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본인을 표시할 때 쓰는 것처럼 어떤 땅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땅을 나타낼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 써진 것처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통해서 토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이거 제일 지적법에서 중요한 용어로서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낯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했는데, 자, 여기 토지 표시 6개는요. 한번 정해지면 딱 고정돼 버려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까? 바뀔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 6개는요. 6개를 새로 정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합니다. 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럼 토지 이동할 때 이 토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토지 이동할 때 토지라는 말은 어떻게 땅이란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토지 이동할 때 토지는 의미가 뭐라고요? 토지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이라는 말 할 때 이동이라는 말은 뜻이 뭐가 되겠어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포함하는 그 단어로서 이동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동이라는 말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 새로 배우는 겁니다. 토지동할 때 토지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토지의 표시. 이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요?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토지 이동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점적인 포인트입니까? 토지예요, 이동이에요? 자, 이제 찍는 타임이 왔어요. 둘 중에 하나 찍어보는 거예요. 토지하고 이동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여기 핵심이다. 여기다 지금 노랗게 칠해놨죠? 노랗게 이게 왜 칠해놨겠어요? 중요하니까 칠해놨겠지. 이게 더 포인트인데,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토지 이동에 해당하느냐를 갖고 좀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이다.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지번이 변경됐잖아요. 그럼 지목 변경은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토지 이동 맞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겠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그래요. 그럼 등록을 한 번도 안 했다가 새롭게 등록한다 이런 말인데, 자,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다죠. 그죠? 근데 바다를 메웠어요.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립해서 딱 토지를 만들었어. 그럼 새롭게 등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신규 등록한다 그래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어때요? 그 만들어진 땅에 대해서 지번 새로 정해야 되겠죠? 경계 새로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 새로 정할 거고요. 지목 새로 정할 거고 다 새로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토지 이동이겠는가? 자, 예를 들었을 때 한 필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72번지 토지란 말이에요. 면적은 4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반으로 72번지 토지를 반으로 딱 나눴어요. 그럼 이게 72번지가 되고요. 이게 72의 1번지가 돼요. 그럼 72번지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경계가 바뀌었어요. 면적이 바뀌었죠. 그 72의 1번지라는 게 하나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분할하는 것은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이다. 합병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72번지하고 72의 1번지를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72번지가 됩니다. 요만했던 72번지가 이렇게 커졌어요. 경계 커졌고 면적 커졌고 70의 1번지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합병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어때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 72번지 토지가 갑이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요.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왜 소유자가 이렇게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왜 이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 토지 이동할 때 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소유자가 바뀐 거거든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아닌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자, 주소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주소가 바뀌었어. 참,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주소라는 말이 이 소재 지번 있잖아요.
여러분 소재 지번이라는 말과 주소라는 말은 어때요? 같은 말이겠습니까? 다르겠어요? 같은 말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게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옛날에 본인 주소 한번 써보세요 그랬으면은요. 그러면 이게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썼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번식 주소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2014년도부터 주소를 쓸 때 도로명으로 쓰라 그러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주소 쓰라 그러면 지번으로 쓰세요? 도로명으로 쓰세요? 이게 이제 쓰는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소라는 개념은 권리자,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권리자를 나타낼 때 소재 지번은 부동산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지번 자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토지나 건물을 나타내는 지번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권리자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소재 지번을 주소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 게 이 지번을 갖고 과거에 주소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그거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등기법을 들어가잖아요. 등기법을 들어가면 등기부라는 게 있는데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이 돼요. 등기부가 그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표제부 쪽에가 소재 지번이 써지는 거고요. 갑구하고 을구 쪽에가 이 권리자의 주소가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표제부에 써지는지 갑구에 써지는지 내용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소재 지번이 뭐 주소랑 같은 거지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어중간하게 알고 있어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등기법 들어갈 때 문제 다 틀려 버린다고. 그래서 반드시 소재 지번과 주소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것은 어떻게? 이거 바뀐 것은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에서 토지 표시, 토지동이라는 개념에서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토지.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 잡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필지라는 말은 이게 이제 처음에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필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단위예요. 단위. 필지는 뭐라고요? 단위. 여러분 킬로그램을 한번 정해봐요. 킬로그램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게의 단위다. 근데 무게의 단위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톤도 있고 그램도 있고 미리그램도 있고 많은데 그럼 킬로그램 할 때 킬로가 1000이다. 그럼 1000g이다. 그럼 그램이 뭐냐? 그램은 노트북이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라 그럴 때 명확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무게의 단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필지라는 것도 그냥 뭐라고요? 단위예요. 토지에 대한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이나 권이나 또는 뭐 동, 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단위거든. 동물의 단위 아니면 이것은 건물의 단위, 이것은 책의 단위, 이건 술잔, 물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액체를 담는 그릇, 그에 대한 단위 이런 거 하다고. 그것처럼 그냥 뭐라고요? 필지라는 것도 단위라. 그럼 여러분 이게 필지는요 크기랑 그러니까 자, 한 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10,000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크기랑 관계가 있는가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럼 모양은 동그랗게 돼 있는 한 필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사각형 한 필지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부정형으로 있는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필지라는 개념은 크기와 모양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이런 말이 저게 잘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리를 한번 생각해요.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멸치 한 마리, 고래 한 마리예요.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 마리라 그래요. 멸치 한 마리, 고래 한 마리. 이렇게. 술잔 따질 때도 이상하게 생긴 소주잔 쬐그마한 거, 와인잔, 말통, 조끼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도 다 잔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니까. 이게 단위는 모양 크기랑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게 필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공부 처음 할 때 이 필지라는 개념 접할 때 되게 말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위다 그러면서 그냥 말이나 잔 비교해서 말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이게 중간에 제가 이제 스스로 터득한 거지. 이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지라는 개념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4가지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어느 페이지를 펴봐도 거의 대부분 이 4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지적소관청, 토지 표시, 토지의 이동, 필지. 자, 이거 한 번만 하고 쉴게요.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토지 표시는 토지를 표시하는 거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그 토지 표시 6개, 6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걸 토지 이동이라 한다. 마지막에 필지라는 개념은 단위다. 단위. 토지의 단위.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